이 자리에 20세씩 마이너스를 한 청년들을 앉혀놓으면 어떨까? 30세를 줄여야 되나? 웬만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전망은 없어요. 거의 듣기가 쉽지 않죠. 사실 예. 우리 청년들이 꿈과 직업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꿈이 어떤 특정 직업이 되어버리는데 사실 정말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청년들을 보기가 사실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도록 강요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가 되고 싶니? 네, 라고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네. 받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종교 이외의 이야기, 청년들의 일자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은선 씨, 취업을 고민하고 계세요? 진학을 고민하고 계세요? 나이로 치면 취업을 고민해야 되는 나이긴 한데 좀 먼 얘기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아직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그러면 전공에 대한 공부요? 아니면은 원불교 교직자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아니요, 그건 이 회장 끝나면 한동안은 떠날 생각이고요. 원불교를. 네. 원불교를 떠나는 건 아니고 원불교 원대련을 잠깐 네, 좀 이런 활동을 조금 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부님 바로 그냥 네. 와서 실험. 잠깐 오늘 카톨릭에 좀 왔다가 쉬어도 갔다가 성당 오빠. 네. 교환 학생인가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교환식으로 예. 이렇게 좋네. 그런데 일자리와 진학 중에서 진학 쪽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진학해서 결국에는 그 진학해서 학업이 끝나면은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종교인과 함께 오늘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좋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 과연 뭘까요? 청년이 생각하는 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가 부담스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일자리에 비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조금 사회적으로 모두가 선망하는 어떤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를 통해서 같이 회사와 뭐 성장할 수 있고 또 여기를 발판 삼아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여지는 곳이라면 뭐 그런 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이를 먹으니까 이 회사 복지도 그렇죠.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름값이나 높은 연봉보다는 자기의 잘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취업이라는 것이 먼 얘기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으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용돈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옷이라도 한 벌 사거나 아니면 휴대전화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은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하려면은 많이 자신의 되죠. 용돈이 있어야 되는데 용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당장에. 양은선 씨는 아르바이트를 혹시 하시나요?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전공이 신문방송학과라 아. 네, 방송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정말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어떤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흔히 뭐 하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왜 원불교 방송에서 좀 초대를 하시지 그. 네. 본인이 죄송한데 뭔데 대답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물어봤어요. 언론사잖아요. 언론사 그래서 신문사에서 좀 예. 저 스카우트 할 생각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원불교 예. 스카우트도 있어요. 어떡해요. 교환학생 안 가는 걸로. 요새 청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예. 네. 같은 과나 혹은 원대련 학생들 중에 몇 %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나요? 저희 과가 30명인데 저희 학년 동기들이 30명인데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걸 본 친구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많이 해요, 정말. 근데 또 이제 이 아르바이트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더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너무 많이 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모든 생활비와 학비까지 하는 경우로 이렇게 있겠죠. 또 아예 안 하는 친구. 어쨌든 대다수가 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알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몇 주 전이었죠. 방송할 때 썼던 수저계급론 얘기했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뭐 저희 안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수저냐 이런 거 막 저희가 손들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그 회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본인은 어떤 수저인지 뭐 이런 게 그런 질문하고요. 그 같이 생각해 보면 학생분들께서 청년 학생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사람은 금수저인 것 같다. 혹은 예, 금수저질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금수저라고 하면 주변에서 좀 만약 학교 올 때 뭐 차를 타고 온다, 본인 차. 이 정도 되면 야 누구 자기 원차 탄대 하면 와, 금수저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승용차 등교. 네네. 그러니까 경차도 자차가 있는 포함되는 경우. 거네, 경차? 경차도 포함인가요? 경차 포함입니까? 경차는 백이량 중요합니까? 이제 수저의 또 계급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차의 경우에. 수저의 색이 그래도 좀 달라요. 작은 금수저 이제 네, 작은. 그래도 우선 본인의 차가 있다는 거는 또 없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요. 맞아요. 18K 24.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통 방학 때 뭐 해외여행 이런 걸 많이 가면 자기 돈으로 벌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부모님이 보내줘서 가는 경우. 막 방학 때마다 그렇게 많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아, 쟤 금수저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수저의 예시는 차가 있다거나 아르바이트 이런 거 돈 걱정 크게 안 하면서 웬만한 자기 생활 할 수 있는 경우. 네. 본인은 원하는 어떠세요? 걸. 본인은 저는 금수저는 아니죠.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대종사님 법을 만났으니까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역시 역시. 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게스트 잘 뽑아왔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생 때 금수저냐 은수저냐가 이후에 졸업 이후에 취업에까지 사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뭐 어떤 수저라면 이후에도 그 수저의 색깔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지금 어떤 하나의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은성교가 이제 뭐 본인은 일단 다이아몬드 수저다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졸업 이후에 뭐 지금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이 졸업 이후에 뭐 스펙이라든가 또 취업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졸업 이후에 어떤 비전이라든가 뭐 진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우선은 좀 기획과 관련된 일을 꿈꾸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먼 얘기 같다고 느껴진 게 이상하게 저는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불교를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또 원불교에서는 구복이 아니라 자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건 기본이고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뭐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잘 되겠지. 꼭 모두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뭐 지위나 명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어떤 두려움까지는 없고요. 굳이 뭐 진로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직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생의 목적을 나름 정했어요. 우선 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사회나 근데 사회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에 맞게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잘 성공한 인생이겠지라는 생각. 그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네. 진짜 훌륭한 분 같아요. 훌륭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방송용 멘트. 일단배. 방송용 멘트. 그 꿈이 진짜 꼭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정말 예. 사실은 이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웬만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전망은 없어요. 거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우리 청년들이 꿈과 직업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기 꿈이 어떤 특정 직업이 되어버리는데 사실 정말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청년들을 보기가 사실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도록 강요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가 되고 싶니? 네, 라고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질문을 네. 받으니까 사실 그런데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2016년 뭐 5월 통계인가 그런데 뭐
96년 이후에 아마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10.9%. 그러니까 거의 11%가 그 이제 청년들 중에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통계가 또 웃기는 게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나 뭐 단기 무슨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는 또 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실제 실업률은 더 어마어마하게 몇 배가 높은 어떻게 보면 신기록을 세운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우리 은선 양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 맞아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 대해주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현실은 분명 다르죠. 취업하려고 정말 많은 뭐 공부나 자격증이나 노력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그거에 대한 많은 압박감을 느껴요. 정말 제가 지금 서울대 교류학생을 와서 서울대 수업을 듣는데 뭔가 서울대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은 수업을 듣는 한 분은 10개월? 한 1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10개월 정도 계속 언론사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고 요즘은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굉장히 외모가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완벽해 보이는데 그런 고민을 어쨌든 갖고 있더라고요.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제 주변 친구들도 오랜만에 연락해 보면 나 요즘 이력서 쓰느라 바빠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은 분명 있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또 살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뭐 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잠수 타는 거랑.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노는 시간 뭐 여가 이런 거 포기하고 이제 딱 준비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요. 근데 뭐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저요? 대해주나요? 뭐 저는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뭐 그 친구들처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또 뭘 안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잘 될 거라고 얘기도 해주고 뭐 물어보면 예를 들어 뭐 면접에 대한 얘기나 이력서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거나 그 정도인 거죠.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직업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고민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회사가 딱 있는데 여길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지 떨어질 때까지 붙을 때까지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어요. 뭐 그걸 꼭 하라고 이제 강요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 차선들, 차안들 이게 안 됐을 때 그런 차안들이 점점 이어져서 하나의 영토, 그러니까 직선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영토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이거 안 됐을 때는 뭐 실업률이 아까 우리 신부님 말씀에 그렇게 높다는데 그럼 실업률이 안 높아 그거 뭐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목표한 게 이렇게 안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차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직장이나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본인 같으면 이제 그것을 계속 될 때까지 뭐 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선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다양한 삶의 요소로 채워주는 그런 영역을 갈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팁이 있다면 본인이 이제 그 뭐 취업 준비로 해서 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랄지 아니면 후배들에게 이것은 나만의 어떤 그 킬링 어떤 비법이다라고 이렇게 좀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따로 뭐 그런 게 있는지요? 그 취업 준비를 위해서. 대학 선빵 오는 거죠. 그렇죠. 대학 선빵이어서 나를 바라보면 그게 될까요? 나를 바라보면 면접관이 알아주는 거예요?
우선 뭐 지금- 나를 알아야 어필을 하죠. 아 뭐 그렇군요. 극한 예. 면접에서 뭐 춤, 노래, 기획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럴 때라도 이제 선을 했으면 이제 중심을 잡고 그러든지 말든지 고요하게 이렇게 관을 하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차선을 선택하는 그렇죠. 거. 차선을 선택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좌절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선에 나가 있는 이미 현장에 있는 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취업을 그냥 준비할 때는 막연하게 준비할 때는 그 길 하나만 보이잖아요. 여기를 가는 방법은 뭐 공채 하나. 그런데 이미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요즘은 신입보다 차라리 경력 어디서 몇 년 쌓고 이렇게 이직하는 게 더 뭐 비율이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정보를 얻는다든지 혹은 이런 방법도 있다 하면서 방법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도 또 정보력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차선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차선책인 거지 뭐 최악이나 뭐 실패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뭐 그 길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점에 갈 수 있다면 월급도 많이 주고 네. 뭐 이렇게 뭐 혜택도 많은 그런 큰 회사가 안 되고 네. 뭐 이제 월급도 보잘것 없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리도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그 내세울 게 없음에도 아까 말한 그렇지. 그 요소 비전이나 그렇지. 나의 적성 어떤 또 전망 그러니까 비전이죠. 이런 게 맞다면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회사의 이름값이나 회사의 연봉이 나의 정체성이나 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엔 누군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내가 어떤 이름난 회사에 다니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부속품처럼 쓰여짐을 당하는 것뿐이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게 아닌가. 그 근데 사람이. 또 거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거의. 거의 어려운 저는 그런 일이죠. 생각을 해.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대기업 입사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대단하게 느끼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분명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어려운데 참 힘들게 들어가서 너의 능력 좋다. 끝. 전 이게 딱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 애썼어. 열심히 다녀. 끝. 사람 자체는 아니군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상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너무 이상적이 하면서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게 더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왜 사회는 자꾸 이상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적인 거를 이상적인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저쪽에 갖다 처박게 하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계속 말씀하시죠. 본인이 이렇게 길게 말하면 뭘 얘기하라는 거지? 중요한 얘기를. 네. 전혀 상관없는 얘기한 것 저도 같은데요? 우리 이 교수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그게 뭐 이상까지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조차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앞으로 뭔가 수직적으로 뭔가 실적을 내야만 수치로 드러내고 이런 그 질보단 양이겠죠. 이런 그 디지털 같은 삶의 방식이 그게 무슨 뭐 항상 옳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참 청년 실업을 이야기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구론, 인문계 구할이 논다. 저도 강제로 놀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가 법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예. 지여인, 뭐 지방대 여자 인문대 앞자만 따가지고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화석 선배.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대학교에 화석처럼 남아 있는 사람 영어괴담. 이런 얘기인데 혹시 매해 사진에 다 있는 사람. 예, 어떤 거요? 아니야, 말씀하세요. 요거겠다. 청년들 층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까?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도 들었어요. 저는 어떤 거요? 오늘 담당 PD님한테 제 전공을 말씀드렸더니 문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세요? 몰라요. 문과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희끼리는 이렇게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언어들 많이 쓰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좀 풀어서 자주 나오는 얘기들은 뭐 3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것처럼 저희도 뭐 얘기하죠. 아 진짜 한 뭐 20대 중반 후반 되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언제 벌어서 어떻게 결혼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미혼이에요. 알고 말한 건 아닙니다. 네. 예. 아유 정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얘기가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되는 것 그 참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잘 나오다가 법회 때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딱 보면 이제 뭐 여자친구랑 사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면접을 본다고 이제 책을 보는데 저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시간에 상대한테 어필하려면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실히 자기의 중심을 안정감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안정감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다 저희가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다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앞으로 더 쉬워질 가능성이 현재로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취업은 뭘 준비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도 이전에는 뭐 뭘 준비하세요 이런 거였으면 뭐 수년 후에는 3종 세트 얘기했었고 7종 하다 지금은 이제 막 이제 외모도 이렇게 바꾸고 성형도 해서 9종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들이 아까 약간 좀 이렇게 먼 이야기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아마 친구들이나 학교라는 곳에서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네.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로 원서가 왔거든요. 네. 저희 때도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취업률 150%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오는 그 소개해달라고 하는 그 추천서로 다 학생들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죠. 혹시 전문 종교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까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네. 예. 아까 그리고 목사님 세대 얘기했지만 신부님이나 스님 세대 때는 대기업 2군데를 붙은 다음에 어디를 갈지 고민이야.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고. 저희나 뭐 목소리는 같은 세대인데요. 뭐 그렇게 뭐 그럴 말씀하시면 리가요? 거부하겠습니다. 조금 그럴 섭섭하긴 리가요? 하네요. 넣어두시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을 왜 해? 공기업을 왜 가? 맞아요. 공부 잘하면 사기업 가야지. 그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뭐 취업을 하려면 뭐도 하셔야 되고요. 뭐도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9개 아마 또 한 1년 지나면 12개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들이 본인에게는 혹은 학생들에게는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기본적인 느낌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당연히 어디는 쓰지. 기본. 네, 진짜 기본. 뭐 요즘 이런 거 하기는 해도 경쟁자가 다 그 정도는 하고 해오는데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죠. 실제로 뭐 저도 마음만 멀지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얼핏 친구들 이력서 보면은 정말 빽빽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취업 때문에 성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꼭 취업이 100%가 아니어도 뭐 어차피 성형을 할 생각이 있으면 취업 준비 딱 취업하기 전에 하면 좋죠. 네, 그게 없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취업률 개선을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나요? 우리도 혜택을 좀 받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좀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실제로 않는 와닿지. 것 같아요. 네. 주변에 그런 케이스는 있나요? 그런 그 뭐 사례가 있다든지 혜택을 받다든지.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예, 예. 되게 창조 경제 이렇게 하면서 뭐 중소공인 창업이나 청년 창업 장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막 선배들이 가고 실제로 뭐 창업도 하고 말아먹고 그 창업의 끝은 네. 거의 제가 보니까 통계로 보면 끝은 안 좋더라고요. 보면.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하면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찾아서 뭔가를 하기는 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런 편견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기성세대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뭐 소위 말해서 굶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골라서 가려고 하지 않냐. 뭐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서 이런 건 다 피하고 뭐
편한 환경에서 너희들이 자랐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너희들이 취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것을 취업의 모델로 삼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거대한 기업이나 또 공무원이나 뭐 상당한 높은 어떤 그런 스펙을 갖고 자기보다는 좀 더 너무 동떨어진 이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냐는 어떤 그런 질타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은성 교수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뭐 원서가 오는 시대, 그렇죠, 아까. 지금은 뭐 100장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력서를 몇십 장 아마 열 몇 장 쓰고 이런 거는 흔한 일일 거예요, 취준생한테. 그런 시대이고, 또 한참 고학번 선배들이 와서 뭐 특강 같은 걸 해줄 때 하는 얘기 보면 확실히 힘들어진 건 맞는 것 같다, 우리 때보다. 우리 때는 그래도 웬만큼 하면 갔는데 지금은 뭐 신입 뽑아봤자 뭐 손에 꼽게 뽑고, 저는 이제 언론계 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처음엔 눈이 높다가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3D 뭐 그때라고 해서 그 시대라고 해서 일자리 없으니까 뭐 바로 3D라도 해야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눈높이를 그렇게 낮추기는 힘들죠, 현실적으로. 생활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질문 때문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그런 학과의 경우에는 초봉 자체가 말이 안 된대요. 너무 눈높이를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좋은 데와 안 좋은 데와의 그게 너무 갭이 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직업이라는 게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 기준이거든요.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다 보장되어 있는 기준인데도 그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경련이 볼 때 이상적인 직장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는 네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직장을 구해라고 얘기하면서 또 같은 세대인데 다른 사람들은 니네 굶어보지 않아가지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다, 어디라도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특히나 뭐 40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취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독서실 총무를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집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노총각하지 하고 난리를 치고, 주변에서는 깔깔깔 웃고 박사까지 받고서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사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박사님 말씀 랩처럼 진짜 목소리가 떨리시는데요. 근데 진짜 이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날석의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처지를 겪어보지 않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지금 5분의 발언 정리를 하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한 상태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참 지장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만 마치면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학력 인플레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해도 최저임금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은선 씨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자신의 꿈은 어떤 것이다 얘기하고 직업과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뭔가 바람이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바람이 위법적이거나 아니면 국가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본인이 꿈꾸는 것을 노력하면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주 소박한 것이건 간에 어떤 것이건 간에, 그리고 소박한 바람이라도 큰 바람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양한 바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다양한 바람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은선 씨 청년으로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 감히 위로를 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물교 학생에 들어오라고 그러시고. 그건 당연한 거죠. 이 품 안으로 들어오면 삶이 푸근해집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우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격려해주는 사람들 있고.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구조를 바꾸려면 어쨌든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투표값 우리 청년들의 투표값을 높입시다. 투표를 해서 네. 네. 훌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오늘 방송 출연하셨는데 어떠세요? 재밌어요. 사실 조금 뭐 긴장이라기보다는 준비를 생각만큼 제 스스로가 못했다는 생각에 약간 걱정을 했는데 재밌네요. 네. 좀 칙칙함이 좀 풀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눈들이 좀 이렇게 감기 쉬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명 때문에. 조명 네, 때문에. 조명 때문인 거죠. 원래 지금쯤 되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세요. 예. 뭐남 얘기 아, 저는 안 원래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양은선 씨에게 저희 자랑을 좀 하면은 소수 의견이 나름 청년들을 대변하는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 의견 뭐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있는데 모르셨다면 좀 몰랐네요. 우리 방송이 이래요. 저 특집 청년 특집인 줄 알았어요. 청년으로서 원음 방송에 바라는 점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원음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획한다는 생각으로 네, 한 말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20세씩 마이너스를 한 청년들을 앉혀놓으면 어떨까? 30세를 줄여야 되나? 20세입니다. 20세. 우리 네. 10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섭외가 안 돼가지고 지금 20세 마이너스 20세 한 분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좀 홍보가 좀 더 재밌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말 재밌는 네 분이 모였잖아.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데 우리 청년들이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 종교에서도 이렇게 홍보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100% 살. 저희 피켓 들고 홍보해주세요. 한번 소강대 한번 걷겠습니다. 이거 피켓 들고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국대하고 원대연에서 이거 그 시청 과목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네. 필수 과목으로. 숙제를 우리한테 먼저 넘기지 말고 원불교 쪽에서 좀 알아서 하시라니까. 아니, 할당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교별로. 저희 동국대하고 서강대 한번 가시죠. 전자기 지금 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양선 씨가 하신 게 저희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모여 있지만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청년에게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소감 간단히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우리 청년 게스트를 뭐 이렇게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들이 느꼈던 내용과 또 다른 온도차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청년들을 대변한다는 저부터도 사실은 이런 다른 시각과 다른 어떤 온도를 느꼈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반성할 일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이 당연히 더 가져야겠다. 뭐 그런 느낌을 오늘 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일방적인 그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이게 묻고 답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 패널 분들을 꼭 뭐 앞으로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모셔서 저희가 좀 이렇게 활력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예, 저는 뭐 우리 여기 프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 교무님이 비정장 회담 뭐 이런 거 우리 뭐 B급으로 뭐 하나 만들어 보자. 모 방송사를 벤치마킹해서 얘기했는데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은선 양 이렇게 초대한 것처럼 저도 지금 카톨릭 쪽의 청년 하나를 지금 섭외 중인데 만약 이렇게 와서 한 명씩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면은 언젠가는 이 네 분이 우리 대신해서 좀 정말 진솔하게 청년 문제 다룰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우리 PD님의 그 좁은 휴먼 네트워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 또 넓어지고 더 풍요로운 그런 방송이고 또 프로도 이어서 어떻게 보면 팔로우업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은선 양 오늘만이 아니고 뭐 앞으로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한번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는 한 명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바뀐다. 이게 오늘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신선하네요. 목사님. 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아니요, 말씀들 다 주셔서요. 그 굉장히 예, 훌륭하신 분이 나오셔서 사실 예,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웠고 그리고 앞으로 늘 느끼는 거지만
그냥 제가 똑바로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이네요. 예. 결국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려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 종교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많이 했을 텐데 여기에 좀 어려운 대답도 굉장히 쉽게 해주신 그리고 우문현답 해주신 양은선 씨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양은선 씨가 앞으로 원하는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수라 불리는 다수 이야기 소수 의견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소수 의견의 도란도란 소수 의견 코너를 보고 계십니다. 종교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고민이나 취업하지 않은 나이 많은 제가 왜 찔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늘어가는 현실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마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교회에 어떤 청년이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인데 아주 급속도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말수가 없어지고 조용해지고 연락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었지만 뭐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교회도 오고 이런 친구였는데 졸업을 하면서부터 연락이 잘 오래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던 중에 보았더니 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상상하고 계시듯이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거의 이제 첫 번째로 만난 대다의 높은 벽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극한 절망을 하고, 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극도로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최근에 본인이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돼서 그 부분에 한시름을 놓게는 되었습니다만 그 앞에서 저는 사실 그 새벽에 문자를 나누고 얘기하면서 그가 저에게 뭐 목사로 혹은 뭐 선배로 혹은 뭐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받으면서는 종교인으로서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그땐요, 그냥 그런 과정 속엔 고생 많다라는 거 하고요, 연락 주면 그냥 맥주 한잔 하자는 거 외엔 별로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지극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뻥치는 거 말고 그런 척하는 거 말고 정말 고생 많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던져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뭘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 어깨에 힘주는 거 말고 그런 거이지 않을까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의 시대에 취직이 안 되는 건 개인이 스펙을 못 쌓아서의 문제도 아니고 준비를 못해서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경력직 우대라는 이야기도 포함되듯 노동자를 굉장히 어렵게 노동 현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고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는 이 구조적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종교가 그 부분을 대신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 대변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려나가는 노동자,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겸하여서 저희는 함께하는 종교인 혹은 종교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침묵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부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침묵했을 때 아무것도 지금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수년 전에 배가 침몰했을 때 그 이후에 안타깝지만 온 국민이 함께 말하지 않고 많은 국민이 침묵했을 때 사실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방송됐던 동네 변호사 조두로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침묵하지 않도록 그것의 아픔에 대해서 아프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외치자라고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고립되지 않는 거, 우리
장년급 청년들 주변에 되게 많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이제 뭐 35 넘었으니까 이제 그냥 좀 빠이빠이 하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의리 때문에. 왜냐면은 그동안 지내온 우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과 의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우리 다음 아래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무슨 공동 작업들을 갖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이 들어가지만 또 아이는 분명히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 보호해주고 양육할 수 있는 다른 뭔가 우리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전망은 가지고 있어요. 뭐 그 양은선 양 얘기도 했지만 그 친구 기억나는 게 그 친구들 그 원불교 그 학생회로 들어오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품어줄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면은 크게 두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우리 각 종교가 그 따뜻한 공동체, 지지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함께 무슨 해법들을 좀 찾아가는 것이 우선 지금 좀 절박한 상황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가 정답이나 대책이 없어서 못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 대책이 있고 정답이 있지만 그게 실천되지 않을 뿐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원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역량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불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100여 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인들과 함께하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떳떳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종교 또 원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어떤 성경 말씀처럼요.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도 우리 종교인들이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에서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신부님이나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인적 자산이나 물적 자산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음 세대의 그 살아가는 그 친구들한테 뭔가 토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수월 스님, 해월 스님이라고 저희 근세에 그 돌아가신 스님도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일본에 우리가 자주 중국집 가서 먹는 닭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닭광도 이제 전란 기간에 닭광이라는 일본 선사 스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계종은 이제 선종이고 그 선의 가장 그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허례허식 다 빼고 가장 기동력 있게 가장 사람들 삶에 깊숙이 뛰어들어간다는 그런 적극성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선가의 정신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만약에 옛날 같은 선사들이 저희 종단을 좀 운영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할까? 아마 그 최소한으로 모든 종교적인 건 줄이고 최대한으로 사회가 필요하거나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은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실례로 뭐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수행을 강조하신 스님도 불교계 처음으로 불교대를 제안을 하셨어요. 인재 양성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을 내리자면은 어쨌거나 최소한 종교적인 데는 건 사실 정신이기 때문에 줄이고 그 모든 그 역량을 다음 세대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토대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명절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실패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니라 청년들이 마음껏 실패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게 기성세대이며 그리고 실패를 하게끔 만드는 주변적인 요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게 저항할 수 있어야지 기성세대란 얘기를 했었는데 종교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공동체 안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청년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종교 안에 있는 다양한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법인이라든지 복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교에서 운영하는 법인들이 선두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다른 종교 밖에 있는 기업들이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걱정되는 게 욕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공감합니다. 예, 예. 그 뭐 말씀 잘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저 교무님 잠깐 이제 그 지나가는 말로 저 대종사님께서 저축 조합. 예, 조합을 만들었다는 게 아주 키인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오가면서 느끼는 건 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자발적으로 만들어주기를 좀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원광대도 비슷할 거예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건 뭐예요? 학교에 모여야 될 돈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조합 내에서 자기네들이 직거래를 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서 한 것이 결국 자신들의 학교 내 일자리 그다음에 실제로 이 작은 단위의 경제 활동의 순 기능들이 자기들에게 실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좀 살아있는 장이 되기를 바래요. 사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친구들은 나가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에요. 예,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배우고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더불어 학교도 좀 그 지향해야 될 것은 여자 직원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 직원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공동 육아의 장 같은 것이 학교에서 학교에 설치가 된다면 그 임신해서 육아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가 인프라가 얼마나 좋아요. 의대도 있고 사범대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서강대는 아니래도 서울 교구 같은 경우는 특정 어느 교구를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런 능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직원들에게 대한 복지 시설이 인프라가 확장되면은 직원들도 즐겁고 또 그런 복지 공동 육아 시설에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서 서로들 뭔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구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부터 실천을 실제로- 해야 되겠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이런 어떤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될수록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실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네. 그것이 그냥 단순한 뭐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오히려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생산을 더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대 종단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압박을 받을 거대 수밖에 종단, 거대 종단. 그렇죠. 이제 뭐 기성 종교에서 예, 이 큰 규모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 기업들도 압박을 받게 사실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뭐 자본주의의 그 무슨 거대한 뭐 흐름을 네. 역행할 수 없다는 운동하면서 되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뭐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 그 방송 중에도 뭐 제가 뭐 이렇게 몇 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사실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그 일각에서 진행됐었던 그러니까 왜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의 문제가 그냥 수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권리이다. 노동자의 권리다는 얘기를 규정하려고 해서 차별금지법 이거 누가 이렇게 손들어 아주 그냥 이렇게 있는 힘껏 막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개신교 사립대학 총장님들 열심히 해서 그거 막으려고 막 노력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또 알고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그 머랜드에서 왜 하시는 그 먼 마트에서요, 그죠? 예, 거기서 여성 노동자분들께서 아주 기본적인 본인들의 권리, 기초적인 권리를 가지고 싸우셨는데 그것이 뭐 회사에 의해서 또 회사가 부른 공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압살당했던 그런 상황들도 저희는 봤지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한국 사회의 병폐 혹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 실업 혹은 청년에게 가해지는 직접적 프레스의 많은 부분들을 아주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구조적 변혁 혹은 내적 싸움을 거쳐야 되는 데는 아마 개신교를 포함한 주요 종단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이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통을 안 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약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함께 손잡고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약자들끼리 연대를 해주는 건데 그 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게 종교라면은 종교 내부에서부터 그러한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네 분 전문 종교인의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취업입니다.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꿈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 신해철 씨가 나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런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돈,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꿈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내용의 가사를 썼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직장의 가치, 직장의 명성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삶을 꿈꾸느냐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보기를 희망합니다. 소수의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